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30년이 단 한 장의 편지로 무너져 내린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자 배신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 47분. 그날 그 시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찌르는 장례식장.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넋을 잃고 그분의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제 인생의 절반을 그림자처럼 모셨던 시어머니.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밤마다 불편한 다리를 주물러 드렸던 그분이 이제 차갑게 식은 사진 속에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배신감이었으며 제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 병실에는 저와 그분 단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장례 준비 때문에 나가고 없었죠.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어요. 그리고 베개심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작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는 더 이상 하얗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한쪽 모서리에는 핏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죠. 마치 오랜 세월 누군가의 죄책감과 함께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온 저는 방문을 잠그고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제 지난 30년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편지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결혼한 지 30년. 저는 남들이 말하는 소위 살아있는 보살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군말 없이 따랐고 시댁 식구들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작은 카페도 접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려면 내가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자하고 자상한 분이셨으니까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제 손을 잡으며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라고 말씀하실 때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 치매, 초기 증상인가 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날부터 제 인생은 24시간 간병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내렸고 남편은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요양원은 안 돼. 우리 어머니가 거길 얼마나 싫어하시는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의 방을 하루에 3번씩 청소했고 식사 때마다 입에 떠먹여 드렸으며 밤에는 2시간마다 깨어 화장실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 건강은 서서히 망가져갔습니다. 피로의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까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신다던 어머니가 제가 숨겨둔 비상금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거실, 소파 밑 왼쪽 2번째 서랍에 내가 돈 감춰뒀지. 치매 환자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2024년 6월 12일 오후 2시 20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죠. 침대 시트를 갉다가 침대와 벽 사이 좁은 틈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손수건이 아니었습니다. 축축하고 비린내가 나는 붉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구석에는 무언가 검은 얼룩까지 있었죠.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마당 출입도 힘들다던 분의 소지품에 왜 이렇게 신선한 흙이 묻어 있을까요? 그것도 비가 온 뒤처럼 축축하게. 제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뒷덜미를 차가운 손가락으로 훑고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어머니, 이 손수건은 뭔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제 무릎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평소의 인자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훈련된 영업사원 같은 기계적인 미소였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전혀 웃지 않는 그런 미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창가에 둔 화분 분갈이하다 묻은 게지. 창가에 화분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흙알레르기 때문에 화분을 절대 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제가 잠든 척하면 어머니 방에서 낮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응, 순조로워. 조금만 더 참아. 치매 환자가 밤 11시에 또박또박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안방 서랍 깊숙이 숨겨진 낡은 가계부. 제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어머니가 급히 감추던 바로 그 노트. 그 안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예금 잔액, 부동산 평가액, 주식 보유 현황, 심지어 제가 모르는 대출 내역까지. 평온했던 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쿵쿵거릴 정도로 커졌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는 단지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기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31년 차 베테랑 투자 컨설턴트 출신입니다. 제 일은 수천 페이지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며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눈빛 하나, 손떨림 하나만으로도 상대가 숨기는 패를 읽어내는 것이 제 직업이었죠.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 서린 그 기묘한 불안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초조함, 말할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저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마치 범죄 현장에 들어간 프로파일러처럼. 첫 번째 발견, 남편의 차량 GPS 기록. 회사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 남편의 차는 회사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은행,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왜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고 이런 곳들을 돌아다녔을까요? 두 번째 발견, 의료, 기록의 불일치.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때마다 모든 진료, 기록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담당 의사가 처방한 치매 약,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통을 확인해 보니 알약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왜 약을 안 드세요? 제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내가 깜빡했나 봐. 치매라 그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약을 먹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왜냐하면 치매약을 먹으면 인지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발견, 재산의 이동. 저는 인터넷 뱅킹 내역을 5년치 전부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시트의 모든 거래를 분석했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계좌에서 총 3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 간병비 명목으로 특별 영양제, 물리치료, 재활 프로그램. 하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받은 치료는 기본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 돈이 남편 명의의 계좌로,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네 번째 발견,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 명의로 된 아파트 2채. 결혼 전에 제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3년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당황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잠깐 빌린 거야. 걱정 마. 곧 갚을 거야. 하지만
제 서명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어머니가 주신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고백을 하듯이, 내 아들아, 30년을 참았구나. 잘했다. 이제 내 처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돌려줄 때가 되었다. 계획대로 치매 연기는 완벽했고 그녀는 의심 한 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견딜 수가 없구나.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편지 봉투에 수신인 이름. 그곳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신인은 어머니였고 이 편지는 남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주신 걸까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명의는 이미 내 이름으로 바꿔놨고 보험금 수령인도 내가 되어 있다. 그년이 서명한 서류들은 모두 위조했지만 완벽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계좌에 있던 돈도 우리가 만든 유령회사로 다 빼돌렸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가 죽으면 그년을 우울증 환자로 만들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면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구나. 그년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돈이 많았을 뿐인데 저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30년, 제 인생의 절반,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집안의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 어머니의 방, 창고까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위조된 제 서명이 담긴 부동산 양도 서류, 제가 모르는 대출 신청서, 보험, 수령인 변경 서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30년 전 결혼식 날짜로부터 시작된 치밀하게 계획된 시간표였습니다. 1단계 결혼 후 5년, 신뢰 쌓기, 며느리가 방심하게 만들기. 2단계 10년 차, 며느리의 사업체 정리시키기. 집에만 있게 만들기. 3단계 25년 차, 치매 증상 연기 시작. 며느리를 간병인으로 만들기. 4단계 30년 차, 모든 재산 이전 완료 후 최종 단계 실행.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습니다. 31년 차 투자 컨설턴트로서 저는 수백 건의 사기 사건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의 대가였습니다. 저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순간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웃음은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 같았고 어머니의 미소는 연기자의 가면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30년에 걸친 조직적 재산 탈취이자 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미수 음모까지 포함된 중범죄입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명 감정 결과 모든 서류에 제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이 만든 유령회사의 계좌 추적 결과 제 돈이 다단계로 빠져나가 결국 남편 명의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착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 위조된 서류들,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프로젝트 30년이라는 폴더. 그 안에는 30년간의 모든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일상을 감시한 기록, 제 약점을 분석한 메모, 그리고 단계별 재산 탈취 계획. 판결이 나던 날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이용해 30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만하고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안도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30년간 제 안에 살고 있던 무언가가 송두리째 빠져나간 것처럼. 에필로그 당신에게 묻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송을 통해 제 재산은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돈, 위조된 서류로 넘어간 부동산, 모든 것이 다시 제 것이 되었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 담긴 제 청춘,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들, 믿었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바보였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겁쟁이였을까? 상담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겁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포장지가 얼마나 추악한 진실을 감출 수 있는지,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믿음이라는 방패가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타인의 각본이 아닌 저만의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시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작지만 따뜻한 공간. 그곳에서 저는 제 커피를 만들고 제 음악을 틀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가끔 카페에 오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저희 언니도 그랬어요. 제 친구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다면,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가족이니까 설마 그럴 리 없겠지라며 스스로의 직감을 부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의 재산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의견이 무시되고 당신의 직감이 예민함이나 의심병으로 치부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떤 차가움을 느낀 적은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위화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재산을 지키세요.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바보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상황이었다면 그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진실을 파헤쳤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30년의 악몽에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진실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타임라인